한국을 작은 나라로 생각했던 영국 기자. 하지만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석학들 역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와 독일 명문대 교수들이 말하는 지금의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일어선 나라, 첨단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미까지 품은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오늘 한국을 직접 경험한 한 외국 기자의 시선과 세계 석학들이 바라본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저는 에단 밀러, 영국의 국제 저널리스트입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곤 뉴스에서 간간히 보도되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북한과의 갈등 정도였죠. 아시아 특별 취재로 일본을 메인으로 다루면서 그냥 들러보는 곳 정도로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자동 출입 국심사대를 지나는데 영국 히드로 공항보다 더 빠르고 체계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역사 정하윤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외국인들이 항상 하는 반응이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가 많이 다르거든요. 하윤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따뜻한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제 어색한 한국어 인사에도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해 주었죠.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좀 바빴거든요. 하윤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빴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는 며칠 동안 점차 깨닫게 되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어디를 봐도 개발도상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하윤 씨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일본 정도만 배우죠. 하윤 씨는 별로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취재를 마칠 때쯤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장된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현실에 기반한 자부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느낀 첫인상은 속도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차들의 움직임, 심지어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다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하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 DNA에 빨리빨리가 새겨져 있어서 그럴 거예요. 한국인은 기다리는 걸 못 참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번 취재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요. 제 선입견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취재 둘째 날 아침, 하윤 씨가 전화로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부산이요? 그건 한국 최남단 아닌가요?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윤 씨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K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해요. 비행기보다 편리하죠. 2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데도 기차로 4시간 반이 걸리는데 국토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정이 2시간이라니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현대식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입구부터 탑승구까지 모든 안내가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티켓 발권도 키오스크에서 몇 초 만에 완료됐어요. 영국의 기차역과는 다르네요. 우리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윤 씨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대부분 앱으로 예매하고 QR코드로 탑승해요. 저처럼 구식인 사람들만 키오스크를 사용하죠.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은 좌석, 깨끗한 실내, 그리고 안정적인 와이파이까지. 제 놀라움을 본 하윤 씨는 자랑스러운 듯 웃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최고 시속 300km 달리죠.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 들판, 산맥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승무원들은 정확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안내방송은 정확한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차인가요? 마치 땅 위를 달리는 비행기 같은데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아요. 그래서 시간을 압축해야 했죠. 시간을 압축한다. 이 표현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한국인들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기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영국 사무실보다 빨랐습니다. 심지어 터널에서도 끊김이 없었죠. 한국인들은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나요? 하윤 씨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문제예요. 조금만 느려도 난리가 나거든요. 정확히 2시간 15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며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나라.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진화한 나라입니다. 부산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을 취재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크레인들과 컨테이너들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세계 1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그날 저녁 부산의 해변을 바라보며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하윤 씨는 저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역에서 터지는 고속 와이파이 신호까지. 여기 지하철에도 와이파이가 되나요? 하윤 씨는 마치 제가 하늘이 파란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에선 와이파이 안 되는 곳 찾기가 더 어려워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끊김없이 말이죠. 여긴 지하철이 아니라 우주선 아니야? 제 말에 하윤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알아요? 한국 게이머들이 해외 서버에 접속하면 답답해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 식당, 심지어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디지털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에 스마트폰 속도 테스트 앱을 실행했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초당 300메가비트였습니다. 영국 제 집에서는 50메가비트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이런 속도가 정상인가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균적인 속도예요. 최신 5G는 훨씬 더 빠르고요. 취재를 위해 우리는 서울 북부의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를 담기 위해서였죠. 산 중턱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휴대폰 신호가 끊김없이 잡혔어요. 산에서도 이렇게 잘 터진다고요? 하윤 씨는 물통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하면서도 SNS에 사진 올리고 동영상 보고 심지어 화상회의도 해요. 신호 없으면 큰일 나죠. 점심을 먹기 위해 산 아래 작은 마을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시골 마을인데도 문 앞에 와이파이 있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QR코드로 메뉴를 주문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인데요? 차로 약 1시간 거리예요. 그래도 서울보다 조금 느릴 뿐 인터넷 없는 곳은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하윤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국은 어때요? 인터넷 속도가 빠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런던 중심가를 벗어나면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 아예 안 터지는 곳도 있고요. 하윤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선진국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는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는 인터넷이 물과 전기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하윤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을 넘어서 끊김없는 연결을 지향해요. 그게 우리 문화가 된 거죠. 그날 호텔에서 영국의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인데도 화질이 선명하고 끊김이 없었죠. 마치 옆방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렉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이토록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하윤 씨는 저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한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역에서 터지는 고속 와이파이 신호까지. 여기 지하철에도 와이파이가 되나요? 하윤 씨는 마치 제가 하늘이 파란가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에선 와이파이 안 되는 곳 찾기가 더 어려워요. 지하철 안에서 거의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끊김없이 말이죠. 여긴 지하철이 아니라 우주선 아니야? 제 말에 하윤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긴 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 게이머들이 해외 서버에 접속하면 답답해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스마트폰 속도 테스트를 실행했더니 다운로드 속도가 300mbps였습니다. 영국 제 집에서는 50mbps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이런 속도가 정상인가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균적인 속도예요. 최신 오지는 훨씬 더 빠르고요. 취재를 위해 우리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서도 휴대폰 신호가 끊김없이 잡혔어요. 산에서도 이렇게 잘 터진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하면서도 SNS에 사진 올리고 동영상 보고 심지어 화상회의도 해요. 신호 없으면 큰일 나죠. 점심을 먹기 위해 산 아래 마을 식당에 들렀습니다. 시골 마을인데도 와이파이 있음 스티커가 붙어 QR코드로 메뉴를 주문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영국은 어때요? 인터넷 속도가 빠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런던 중심가를 벗어나면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 가면 아예 안 터지는 곳도 있고요. 하윤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선진국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는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는 인터넷이 물과 전기처럼 기본적인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을 넘어서 끊김없는 연결을 지향해요. 그게 우리 문화가 된 거죠. 그날 밤 지구 반대편 영국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마치 옆방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렉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이토록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 씨는 저를 경기도 외곽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 산업을 보여드릴게요. 공장에 들어서자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배터리셀을 조립하고 있었죠. 소음이 거의 없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조용한 공장은 처음 봐요. 안내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먼지와 진동을 줄여야 배터리 품질이 유지됩니다. 클린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배터리 연구원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7%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케이온, 삼성 SDI가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점유율인지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테슬라 차에도 우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한국 없이는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이 멈춰설 거예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 BM, 현대차, 테슬라 등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하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한국 기업들은 BEV 분야에서 강해요. 일반 소비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오후에는 SK하이닉스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되는 시스템을 보고 놀랐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인 충전 시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많이 지루하셨죠? 전혀요.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전기차 산업의 심장부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전자시계까지 마이너스 모든 전자기기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만 알았지 그 속에 담긴 기술의 출처는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오늘은 특별한 취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안 서약서를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하윤 씨가 내민 서류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취재와는 다른 무언가를 암시했죠.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죠?
반도체 공장이요. 세계의 두뇌를 만드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경기도 이천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했어요. 카메라나 전자기기는 모두 이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하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작은 회로를 다루는 일이에요.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서자 마치 SF 영화 속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황색 조명 아래 거대한 기계들이 자동화된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4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건가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약 2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회로를 수십억 개 새기는 작업이죠. 그 순간 제가 인류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현재 이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정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입니다. 스마트폰, AI,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반도체 하면 미국의 인텔이나 엔비디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설계와 생산은 다릅니다.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설계를 주도하지만 실제 생산은 우리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국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도 방문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이폰에도 우리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AI 서버, 자율주행차, 우주 탐사선까지 모두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윤 씨,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서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자랑할 줄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내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질적인 역할에 더 의미를 두는 거죠. 그날 저녁 이메일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트북의 메모,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모든 것에 한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다. 세계의 디지털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나라.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하윤 씨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서울의 밤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남, 홍대, 이태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녁 9시, 우리는 강남의 번화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가게들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드물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윤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꽤 안전한 편이에요. 시 많고 긴급 신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과 CCTV를 가리키며 하윤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죠. 홍대 거리로 이동하면서 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지하철이나 길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하윤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찾을 확률이 높아요. 가까운 지구대에 들러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30분 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제 지갑을 지하철역에 맡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영국이었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텐데. 하윤 씨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에요. 분실물 찾는 비율이 매우 높죠.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갑을 찾았는데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영무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오면서 큰 감동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군요.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안전은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겠죠. 밤이 깊어갈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심야 식당, 그리고 언제든 잡을 수 있는 택시까지 도시는 잠들지 않고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우리는
한국은 한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늦게도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밤에도 운동을 하는군요. 하윤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비상벨이 있고 순찰도 자주 다녀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빠서 시간이 날 때 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 날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작은 나라로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나라로 보였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하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편리한 만큼 안전과 신뢰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의 삶과 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지혜를 가진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하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하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끔 잊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려고 하죠. 그 마음이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겠지만 가끔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일주일 전과는 다른 감정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호기심과 약간의 무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하윤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씨,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오세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놀라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게요, 하윤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발을 내디뎠던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취재를 마친 후 영국으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세계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지배하며 세계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거인의 나라이다.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겠지만 가끔은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발을 내디뎠던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취재를 마친 후 영국으로 돌아가 기사를 작성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세계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시간을 압축하고 공간을 지배하며 세계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거인의 나라이다.